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이다.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의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다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밑에 보면 제가 원문을 써놨고요. 제가 원문이라는 표현을 쓴 데는 이게 진짜 원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제네바 선언입니다. 이거. 사실상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본다든지 드라마에서 보는 건 다 이 제네바 선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대화돼서 개착한 거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사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이라는 의무는 1968년에 추가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수태의 순간에서부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변경했고 또 형제 뒤에다가 자매를 부과했고 이거는 마음에 드시나요? 형제 뒤에다 자매를 추가한 거는 그 다음에 또 수태 순간을 삭제하자 뭐 이런 게 있었고 왜냐면 수태 순간이라 그러면 또 임신 중절이랑 낙태랑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민감해져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할 얘기인데 의료윤리가 지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기억을 해요. 이 장주희 선생님의 미소를 아니 저걸 어떻게 지키라고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 손사막 선생님이나 이재만 선생님의 대의정성 같은 개념을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지킬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그랬죠.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윤리학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발전하는 겁니다. 형제만을 위한다는 개념하고 형제와 자매를 위한다는 개념은 그 여성의 권익이나 권리가 보장된 거잖아요. 윤리학도 발전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도 달라지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그 윤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대 윤리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거고요. 오늘 할 거는 이 제네바 선언을 공부할 건 아니고요. 원래 히포크라테스 선언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냐면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써 있죠. 그리스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써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을 한번 볼까요? 궁극의 존재는 목화토금수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이는 관찰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관찰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 이는 경계가 없고 무한합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없다. 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근원의 순환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딱 봤을 때 태극을 말하는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초에 무극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태극이 음과 양이 순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과 양이 분화되고 그래서 이거를 아낙시만더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레스 때 아주 그리스 철학의 시초거든요. 이때 썼던 말이 볼텍스입니다. 이게 볼텍스예요. 소용돌이라는 말이죠. 태극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 아무 경계도 없는
또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근원적인 이 소용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만 아주 역동적이죠. 그리고 에너지를 갖고 있죠. 거기서 음과 양의 분화에 관한 태극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라서 제가 이 철학책을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옛날부터 밑줄을 쳐오고 있던 글이에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의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의 전통은 히포크라테스 이전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크로톤의 알크마이온. 왜 뭐 크로톤 이렇게 붙이는 건 다 지명입니다. 이론에 기초한다. 건강과 질병을 습조, 그리고 한온, 한열, 그리고 감고, 쓰고 단 것 등의 대립적인 성질의 부조화와 조화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이거 신기하지? 음양이죠. 한열 허시를 얘기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는 치료법으로 섭생을 중요시하고, 섭생, 이거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기억하시죠? 손사막 선생님, 허준 선생님 다 섭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이건 더 재밌습니다. 치료법을 어떤 치료를 하셨냐 하면 토하게 하거나 설사를 하게 하고 피를 뽑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상한론이랑 진짜 비슷하죠. 한토와 삼법을 사용하고 사혈을 시키고. 이게 기원전 한 500년, 600년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 보면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했고요. 흔히 섭생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치유 방식은 약물과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 대신에 식이나 운동, 목욕, 수면, 성생활 등 인간의 생활 방식을 관리해서 환자 스스로 병을 나게 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때 고대 그리스 의학이 한의학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한의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태극이라는 것을 뭐 굉장히 깨달아 가지고 우주 변화의 원리를 다 깨달아서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뭐 이런 사고 방식이 뭐 그렇게 동양에서만의 특별한 사고 방식은 아니었더라는 거고요. 저 멀리 그리스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던 사고 방식이었다. 저는 사실만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비슷한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이. 네 번째, 의술은 질병과 환자, 의사라는 세 요소를 가진다. 의술, 메디슨이라는 것이 의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질병과 환자, 의사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 의사는 의술의 봉사자이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환자는 질병과 싸움에서 의사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의 위치가 대단히 현재와 다릅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유사점을 많이 보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이전부터 히포크라테스까지 어떤 그리스의 좀 지배적인 의학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히포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의사학에서 이겁니다.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영어로는 from myth to logic. 손사막 얘기할 때도 많이 봤던 얘기잖아요. 무당에서 의로, 샤먼에서 메디슨으로. 아주 보편적인 의학이 발전되어 온 형태입니다. 마술과 철학에서 의학을 분리해서 의사라는 그 어떤 학문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점이죠.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비슷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술과 철학에서, 신학에서, 샤먼에서 의학을 분리했다. 의학의 선모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히포크라테스 의학 집성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는 책이 있고요. 기원전 5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내경이랑도 비슷하죠. 계속 후대에 다른 생각들이 끼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 서기 2세기까지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저작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갖는 치료적 특성, 그 치료의 어떤 그 기존의 의학과
더 이전의 그리스의 의학과, 무당이 지배했던 의학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의학과 어떤 치료적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인체 구성 원소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액들 사이의 불균형, 뭐 다맥질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사체액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체질을 파악하는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나 대변, 소변 등의 관찰을 중요시하게 다뤘습니다. 이것도 한방의 변증 과정과 되게 유사합니다. 진찰 과정, 진단, 예후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다뤘습니다. 환자의 얼굴과 눈, 망문 문제를 면밀하게 수행하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료에서 섭생을 가장 중요시하게 했고 사제, 이뇨제, 채토제, 그러니까 체액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한토화 3법을 활용했다는 얘기죠. 밑에 영어로 있는 건 제가 다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렇게 주석을 찾아가서 다 보시면 제가 가능한 한 모든 제가 인용한 것들의 주석을 다 달아놨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에피데믹스는 우리말로 하면 역학, 전염병학, 뭐 중국말로 하면 온병학이랑 비슷하고요. 그 히포크라테스 전서 중에 하나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메더스는 험블하고 패시브하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액티브하다. 의사의 주도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면 겸손하고 패시브하다. 그리고 the therapeutic approach was based on healing power of nature.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Vis medicatrix nature. 라틴어로 이게 자연 치유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 대체의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클리닉에다 걸어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according to this doctrine, 이 이론에 의거해서 the body contains within itself the power, 힘을 갖고 있다. 우리의 그 균형을 회복할 치유력을 갖고 있다라고 봤고요. 히포크라테스의 테라피는 치료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simply easing this nature process, 이를 easing 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To this end,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믿었느냐? Rest and immobilization, 이게 capital of importance,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제가 또 여기 내과나 제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레스트하고 immobilization 해주는 게 가장 치료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십시오. 배경 지식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히포크라테스를 어떻게 구성을 해석하느냐는 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니까 이건 제가 나눈 겁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신에 대한 맹세, 그 다음에 의사와 의사간, 그 같은 직업 분야에서와의 관계, 그리고 섭생 치료에 앞서는 건강, 그러니까 섭생이라는 것이 액티브한 치료보다 앞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악행을 금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행에서 더 나가서 선행, 내가 의덕을 행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여섯 번째, 왕진에 관한 내용. 이거 대의정성에도 비슷하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환자의 비밀을 엄수하겠다라는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극약의 사용, 임신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행복과 사명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떻게 뭐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다 걷어내고 또 후대 해석을 다 걷어내고 가능한 한 원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은 제가 여기도 원래 그리스어를 다 썼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괜히 페이지만 많아지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문은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는 여기서 뭐 신학을 하시지 않은 분은 그리스어를 모를 테니까 제가 빼버렸었는데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이 없이는 사실 제대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의정성을 할 때도 제가 한자를 다 일일이 본 거였거든요. 자, 신에 대한 맹세, 아폴로 피지션, 그러니까 의사로 불리는 아폴로와 에스클레피우스와 하이게이아와 피나키어, 우리가 모르는 신들인데 이 신에 대해서 다 맹세를 합니다. 내가 아래에 나오는 사항들을 모두 지킬 것을.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 오스, 내가 이런 식으로 살겠다라는 오스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으로 치면 집 살 때 계약서 쓰잖아요. 거기다 사인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covenant, 내가 계약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킬 경우엔 뒤에 나오면 내가 모든 저주를 받겠다. 이런 신들의 맹세하고 저주까지 받겠다라는 대단히 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사인을 하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오드와는 많이 다릅니다. 커버넌트, 계약을 하는. 그래서 신을 두고 다음의 사항들을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그러니까 나의 주체적으로, 내 자의로, 그래서 내가 시그니처 하는 거죠. 다음을 맹세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거론된 신들이 앞으로 에스클라피오스, 하이게이아, 피나키아. 하이게이아는 현대에 무슨 용어일 것 같아요? 하이진, 그죠? 여러분들 요즘 손세책자도 많이 쓰잖아요. 여기 보면 네덜란드의 의과대학에 가면 거기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없고 조화상이 없고 아스클라피우스와 하이게이아의 그 조각상이 있대요. 이 여자죠. 하이게이아고요. 이게 아스클라피우스입니다. 남녀에서 그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스클라피우스는 질병에 개입해서 그 경과를 바꾸는, 그 현대적으로 보면 치료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고요. 하이게이아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생과 보건의 신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 남녀의 역할, 음과 양의 역할을 구분했죠. 동양의학은 하이게이아에 더 가깝죠. 우리가 현대에 갖고 있는 의학의 개념은 아스클라피우스에 더 가깝죠. 이해가시죠? 그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동양적 사회 문법으로 번역하자면 전자는 양이요, 아스클라피우스는 양이요, 하이게이아는 음이다. 양이 성하면 음은 쇠하고 음이 성하면 양이 쇠하기 마련인데 듀버는 놀랍게도 서양의학의 역사가 이런 상보적인 관계, 음과 양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과 환자의 치유 능력이. 이 의과대학의, 네덜란드 의과대학의 풍경은 이러한 역사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학만이 임상의 근거인 양 수입돼서 우리는 역사와 신화 그리고 과학이 기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이어지는 서양의 그 의학을 보여준다. 신화적 상상력은 자연의학의 성구인 인간 히포크라테스를 신전의학의 주신 아스클라피우스의 후손으로 기록한 역사에서도 첨단 과학의 전당인 21세기 의과대학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이거는 강신익 선생님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만 있고 정신은 없다라는, 그래서 그냥 제가 발췌한 거니까 또 따로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구절은 알겠죠. 신 앞에서 내가 아래에 있는 상황들을 정말 내 모든 것을 결국 맹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한글로 읽어볼게요.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영어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며 나에게 그 의술을 가르쳐주는 자를 나의 부모님과 동격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일을 덜어주겠노라.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 자매처럼 여기겠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조건이나 보수 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 교훈이나 강의, 모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고 나는 내가 배운 이 지식을 내가 가르쳐주신 스승의 가족들에게 또 무상으로 또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이 지식을 전하지 않겠노라. 카르텔처럼 이 의학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긴밀한 한 가족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손사막 선생님도 대정성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의사간에 비방하지 말 것이냐.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onsider his family as my own brothers. 다른 아무에게도 이걸 전달하지 않겠다. 그 세 번째, 섭생, 치료에 앞서는 건강. 그 치료에 앞서는 건강. 하이게이아의 관점이죠. I will apply dietetic.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dietitian. 그러니까 diuretic. 식이요법을 통해서 수단, dietetic measure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기서 한글 번역은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에 따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지킬 것이라는 말보다 apply dietetic measure는 내가 dietetic measure를 가지고 치료하겠다라는 말이죠.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I will keep them from harm and injustice. 위해, 해롭게 하는 것과 부당함, 부정함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보통 이거를 클래시컬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몇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는 1940년도에 여기에 루트비히 에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The Hippocratic Oath, The Tex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이라는 아리클에서 번역한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번역은 달라요. 앞에 번역은 여기 W.H.S. 존스라는 분이 번역한 건데 그거는 연대가 더 후입니다. 더 전이지. 30년. 1923년에 번역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번역본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다른 번역본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어제 밤에 다 고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번역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것도 또 다른 클래시컬 트랜슬레이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번역이 소개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좀 더 수업하기 좋아서 제가 밤에 바꿨어요. 1940년도의 번역, 그리고 이거는 W.H.S. 존스의 번역은 1923년도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꽤 옛날이에요. 어떻게 또 번역했나 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어를 모르기 때문에 유명한 번역들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글로 번역한 거는 그래서 좀 그냥 참고로만 삼으세요. 번역의 번역이니까. I will use the treatment to help the sick according to my ability and judgment. 이건 똑같고요. But never with the view to injury and wrongdoing. 여기서 이제 악행의 금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injustice는 정의가 아닌 것, wrongdoing으로 보는 게 현대적으로 보기에는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injury나 위해를 가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다이에테틱을 트리트먼트로 바꿨죠. 그래서 근데 원래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그 섭생법이라고 한글로는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식이요법뿐만을 일컫는 건 아니고 나의 판단과 수단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행을 하지 않을 마음은 있어요. 환자한테 위해를 가지 않는 마음은 있는데 여기서도 내 ability and judgment가 나오잖아요. 이게 틀려버리면 환자한테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나 이런 섭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약에 대해서나 수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악행 금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것은 이 말에 근거합니다. 되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악행 금지가 되게 협의의 개념입니다. 원래 문서에서 나타난 개념입니다.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더 확장돼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그 의료윤리의 4원칙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의료윤리의 4원칙이라는 개념은 의료윤리 시간에 제 클래스 말고도 다 다루는 개념인데 저는 좀 독특하게 그 과거의 히포크라테스 개념으로부터 현대의 그 4원칙이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를 다룰 겁니다. 좀 더 메타적으로. 우리가 4원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4원칙을 크리티컬 띵킹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악항의 원칙이 이 문구에서 나오는 거고 제가 이 두 가지 번역을 다 소개해 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숙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은 자살, 극약의 사용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두 가지 번역을 해놨어요. Not shall any man's entreaty. entreaty란 말은 그 청탁,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요구가, 어떤 사람의 요구가 prevail upon me.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1943년 영어니까 좀 현대 영어랑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떤 데에 영향을 미치느냐, prevail 하느냐, administer poison to anyone. 환자에게 극약을 사용하도록 만드는데 나는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여기 또 다른 번역에서는 neither will I administer. 투여하지 않겠다. administer는 이게 투여하다라는 의학 용어고요. poison은 투여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에게도 when asked to do so.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잖아요. 내가 그런 식으로 요구받고 위협받고 부탁을 받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런 게 굉장히 문제였던 거죠. 의사만이 극약을 또 잘 쓸 수 있었고 또 당시 로마에는 자살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동성애 자살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또는 가족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 자살에 관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즘으로 이게 해석될 때는 안락사 문제와 또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nor will I suggest such a course 이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자살하는 방법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패서리를 처방하지 않겠다. 어버션을 목적으로 진례 삽입기구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는 많은 이제 정치적인 그 해석이 나오겠죠. 낙태를 시켜야 되느냐, 뭐 고대 이 선언에 맞춰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안락사를 다 금지시켜야 되는가, 이런 논의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덕과 선행의 원칙 보면 제가 여기는 세 가지 번역을 다 실어놨어요. 이건 또 다른 번역입니다. 1964년도에 닥터 루이스 라사그나, 내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라사그나라는 분이 번역한 겁니다. 제가 셋 다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keep pure and holy both my life and my art. 그래서 art는 기술을 얘기하는 건 다 아시죠? 예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W.H.S. 존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urther, 여기 I will comport myself. 이 comport는 F가 아니라 P잖아요. 요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behave 하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잘 행동할 것이다. I will comport myself and use my knowledge in godly manner. 이거는 신의 의도에 합당하게 내가 behave를 잘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mpurity and holiness. 지금 쓰여진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맨 앞에서 pure와 holy를 썼죠. 그 다음에 여기서 godly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에 impurity and holiness. 청렴과 숭고함. 어쨌든 이 holiness는 좀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요. purity도 마찬가지죠. I will guard my life and my art. 내 인생과 기술을 guard 하겠다. 예, 앞에서는 keep 하겠다. 이 guard 하겠다라고 번역한 것은 생각이 이제 들죠. keep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mfort, 이 세 가지 단어가 하나의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인 거죠. 이게 어느 한 번역만 봐서 느낌이 안 오죠. guard 하겠다는 말과 keep 하겠다는 말과 comfort 하겠다는 말. 그 중요한 말, 그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사 keep, comfort, guard 하겠다는 말을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고, 두 번째는 life와 art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을 히포크라테스도 art로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의학 메디슨이라는 건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과 지식 체계임과 동시에 나의 라이프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손사박사님과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지식과 기술은 인생을, 그러니까 의사의 인생 자체와 독립되지 않는 겁니다. My life and my art. 그 다음에 세 번째도 my life and my art.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pure, holy, purity and holiness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과 art를 어떻게 keep 하고 guard 하고 comfort 하는데 살아나가는데 그 살아나가는 방식이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신성을 갖는 holiness 그리고 purity, purify my heart 뭐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이고 숭고한 상태로 나의 인생과 art를 어떻게 하겠다?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behave,
행동해 나가겠다라는 그 짧지만 그 현대의학 개념과는 많이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보면 한글 번역은 청렴과 숭고함으로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것이며 나의 의술을 펼치겠노라 라고 했는데 뭐 그래 틀리진 않지만 느낌은 또 다르죠. 여기 my life and art, 그다음에 in godly manner, my life. my life와 art, 메드슨을 분리하지 않았고 이 청렴과 숭고함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그 컨텍스트가 담겨 있고, 그다음에 살 것이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지켜나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의덕, virtue와 그다음에 선행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칼을 사용하지 않음. I will not use the knife, not even a sufferers from ston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결석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수술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I will withdraw, 그 양보하겠다. In favor of such men are engaged in this work. 지금으로 말하면 surgeon, 뭐 옛날로 말하면 뭐 종기의, 뭐 이발사,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그리스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치면 뭐 허준과 뭐 백광현 이 정도 차이 나겠죠. 치종의라고 불렀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배지 않겠다. 그러니까 외과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칼을 사용하는 것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뒤에 나올 의료인류의 사원칙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왕진 일곱 번째. Whatever houses I may visit. 어떤 집을 방문하더라도 대의정성과 시작 부분이 똑같습니다. I will come for benefit of the sick. 오로지 환자만을 생각하겠다라는 말이죠. Remaining free. 이런 건 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Intentional injustice. 그래서 정의가 아닌 것들, 덕스럽지 못한 것, 잘못된 행동들에 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1900 몇 년도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43년 밑에 게 23년. 43년도 번역에서는 sexual relations,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노예거나 뭐 우리가 의사로서 그렇게 가면 뭐 향응을 대접받는다든지 혹은 환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착취할 기회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그 다음에 into whatsoever houses I enter.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환자를 고치러 가는 것이지 어떠한 wrongdoing, 모함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abusing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bodies of man or woman. 여기서는 환자를 얘기하는 또 뉘앙스가 있죠. 번역마다 좀 다릅니다. 유혹을 멀리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번역해놨어요. 어떤 집에 가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 신분이나 오로지 아픈 사람만을 생각해서 치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아픈 사람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내가 착취할 수 있는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 특히 섹슈얼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이것도 시간이 되면 토의해볼 만한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 환자와의 교제. 의사들이 한의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정당화하기 쉽죠. 좀 그래서 우리가 의료인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슬리퍼리 슬로프란 말이 있거든요. 의료인류에 쓰는 말인데 한 번 내가 도덕적인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슬리퍼리 슬로프 멈출 수 없이 가버리고 이게 정당하게 되는 거죠. 뭐 안락사 문제 같은 것도 한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저 케이스는 정말 안타까운데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비탈길을 그냥 타버려서 모두가 그냥 안락사를 선택하게 돼버릴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쓰는 말입니다. 환자 비밀의 엄수의 원칙은 제가 최소주의 의료윤리 할 때 좀 더 다뤄나갈 겁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약들이니까요.
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누설하지 않겠다. 제가 좀 이상한 거는 이제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서 다시 또 놨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했는지 보죠. I will keep to myself. 내 자신 안에게서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holding such things shameful to be spoken about. 내가 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잘. 근데 또 저도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요. 환자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이게 굉장히 좀 윤리관이 잘 서야 돼요. 자, 9번째 행복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 대의정선과 마무리가 되게 비슷해요. If I fulfill 이 맹세들을 내가 지키고 violate it 내가 이걸 위반하지 않으면 may it be granted to me enjoy life and art 여기서 또 art와 life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잘 될 것이다. Being honored with fame 추앙도 받고 among all men for all time to come 미래에도 추앙받을 것이다. If I transgress 이거를 내 침범하면 swear falsely 그래서 이 잘못하게 맹세가 되면 may the opposite 이 일에 모두 반대가 될 것이다. 내 인생도 망할 것이고 내 의학적인 기술도 망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게 오명을 뒤집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carry out this oath 하면 이 선언을 잘 지키면 reputation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인생과 art가 다 잘 될 것이고 내가 이거를 깨버리면 그리고 이 커버넌트를 어기면 opposite 하는 것이 나에게 떨어질 것이다. 또 다른 영문 번역에서는 제가 아마 지은 번역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번역에서는 내 fate 내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막 무섭게 저주를 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 제네바 선언에 나오는 것 같은 내가 이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거 안 하면 네, 3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컨텍스트입니다. 재밌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대의정성만큼 재밌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또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윤리의 4가지 원칙 프리마 파시 4가지 기본적인 팩터 이렇게 번역하나 70년대에 윤리학자 비첨과 차일드리스가 생명 의료 윤리학의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 주장한 윤리적 원칙입니다. 윤리적 원칙이라는 건 뭘까요?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행동하는 거죠. 뭐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지역적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 그 4가지 윤리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뉴트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화적인 가치에서 뉴트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독교를 갖고 있느냐, 불교를 갖고 있느냐, 인도에 사느냐, 아프리카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윤리적 문제들이 해석될 수 있는데 이 4가지 원칙만큼은 뉴트럴하게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다른 거 말고 이 4가지 원칙에 비추어서 해석해보자. 그럼 우리가 좀 페어하고 이 컨센서스, 동의가 되는 판단에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윤리적 원칙들은 모든 것을 해석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이죠. 잘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내 정숙, 실내에서 조용해야 되라는 원칙을 세우면 누가 뛰어다니면 실내 정숙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뛰면 안 돼라는 사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담을 해서는 안 돼라는 그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잡담을 되게 조용하게 하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잡담을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커피숍이나 이런 거 가면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담하는 게 다르잖아요. 또 전화벨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는 것 같은 이런 행위 규정들을 이 원칙 하나로 규제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실내 정숙이라는 원칙은 밖에서는 마음껏 떠들어도 된다라는 또
규칙도 포함하고 있죠. 이해가시죠? 이런 단순한 그 신뢰 정숙이라는 사항과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다른 행동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이 원칙이 잘못되면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원칙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자, 세부적인 행동의 문제들, 특히 법규를 떠난 문제들, 법규는 이제 최소주의 윤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정해버리니까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 원칙들은 근대적인 윤리, 의무론적 윤리와 공리적, 그러니까 목적론적 윤리에 바탕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부권주의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전통적으로 환자보다 훨씬 높은 지성을 갖고 있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다. 사명을 갖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제가 부권주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현대 의학에서 부권주의는 아주 도태된 개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명을 갖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명감을 갖고 내가 영웅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근데 때로 굉장히 그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사명감에서 생긴 전쟁들, 또 많은 정치가들이 이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사명감에 바탕한 영웅주의적인 행동들이 많은 문제점을 낳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겪었잖아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희생하고 너무 고생하고 또 가족들은 그 폭력에 시달리고 하는 게 다 부권주의가 갑니다. 그래서 파터널리즘을 부권주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 제가 문제로 시작해 볼게요. 환자가 현재 당뇨를 앓고 있어요. 당뇨를 앓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2층에 왔어요. 근데 당뇨 약을 끊고 한 방으로만 치료하고 싶어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현대 의학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는데 내가 양약을 드셔야 됩니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한의사한테 그냥 가버리겠다고 저한테 으름장을 놓아요. 나 여기만 있냐, 뭐 옆에 사우스베일로 가도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번에 얘기했던 비슷한 문제인데 환자는 주 1회 식이 상태를 꼭 점검받아야겠어요. 이 사람이. 뭐 요통이든 변비통이든 꼭 점검받아야겠는데 환자는 오기 싫어해요. 제 환자들도 많이 그래요. 와서 얘기만 하고 가는 거에 대해 처음에 한두 번은 와도 절대 안 오거든요. 그럴 때 치료를 빌미로 환자의 내원을 유도해도 되는가? 원칙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칸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환자의 건강이라는 목적론적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덕윤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사의 상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모두 정답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여기 두 번째 문제에 있네요. 자율성과 공정한 정보 제공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생각한 정답은 환자한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자율성을 지켜주더라도 그 전에 내가 충분하게 모두가 공감할 만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했느냐. 당뇨약을 안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근데 여기 뭐 경험이 많은가 봐요. 환자를 본. 나이 많은 사람들 고집 안 꺾는다 그러니까. 자, 이 원칙은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갖는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맘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충분한 말이 되게 서브젝티브 하잖아요. 충분한 근거를 동의받아야 돼요. 근거를 통해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중풍이 왔는데 제 옆에 있던 나 가겠다 그래서 다시 막 있었던 사람은 저는 설득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설득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설득 못했는데 저는 설득했잖아요. 이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느냐의 충분함에 걸리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기 보듯이 짧은 시간에 환자에게 이런 전문적인 대응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짜증이 나죠. 이런 비대칭성,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이게 진정한 동의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자율성을 존중하는 과정이 되게 냉소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선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매우 공감적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처지를 이해하는, 혹은 아예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이 정보를 잘 비대칭 상태에서 제공하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오히려 해롭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에 너무 염려하고 있는데 당신 디스크라고 하면 막 이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패닉에 빠져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미. 그럴 때 내가 3, 4일 집에서 잘 쉬면 좋아질 겁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과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환자의 자율성이 미치는 요소는 환자의 개인의 건강 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자의 건강에만 초점을 갖습니다. 의사는. 이 신체적인 건강에만. 근데 환자의 자율성은 금전적인 문제 되게 커요. 나는 이 사람 당장 되게 노령도 들어가고 그런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환자는 돈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율성이 어떻게 타협해야 될 것인가.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응과 염려, 방식이 다 달라요, 환자마다. 난 조금만 아픈 것도 너무너무 싫어서 되게 리스크가 큰 전신 마취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는 아무리 자연분만을 권유해도 아픈 거 싫고 무서워서 제왕절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율성과 실제 건강의 측면과 늘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간경화로 복수가 찬 할머니였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피를 다 토하고 여기 정맥류가 터져서 환자 보호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고 저는 환자한테 지금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냥 보호자한테도 연락이 와서 보호자가 저를 왔는데 복도에서 제가 티칭을 하는데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보호자가. 그리고 막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왜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죠. 네, 지금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냥 숨겨왔었는. 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인폼드 컨센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리해놨고요. 자료실에 여러 가지 인폼드 컨센트를 올려놨습니다. 보셨나요, 퍼플리에? 네, 거기에 보면 제가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컨센트도 있어요. 밑에가 빨간 박스로 빨간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쓰고 있는 컨센트입니다. 다 비슷한 컨센트를 나눠서 쓰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컨센트 중에 하나에는 드라이 니들링 컨센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에큐펑처가 아닙니다. 드라이 니들링 컨센트인데 거기는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드라이 니들링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보죠. 첫 번째, nature of patient illness or injury. 여기서 nature라는 말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안민식 선생님은 익숙하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죠? 한국어로? 동서의학 시간에. 예. The nature of the patient illness or injury. 그러니까 병과 그 손상이 어떤 경과를 밟아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과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nature라는 개념. 자연스럽게 어떤 경과를 밟아가는가. 그 다음에 제한된 인터벤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터벤션의 목적, 이걸 왜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risk, 그 다음에 probable consequence. 그 기흉은 침이나 드라이 니들링을 할 때 리스크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obability. 홍택 선생님이 그 인폼드 컨센트 나한테 물어보더니 할 때는 정작 빠졌구나. 확률, 이 proposed intervention이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어떤 alternative, 대안, 그리고 그 대안들의 리스크와 베너핏. 이 말 겁나게 중요합니다. 리스크와 베너핏을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스크와 prognosis.
위험성과 예후 이 말은 아시나요? prognosis 다 아나요? 예, 다 예. 모르면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prognosis 예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dication that patient understand all of above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sign 그 다음에 date 이렇게 해서 컨센트가 이루어지고요. 뭐 다양하게 여기에 맞게 이제 자기만의 컨센트를 만들고 저도 드라이 니들링 할 때는 따로 컨센트를 받았어요. 위험성과 침해 외에 미리 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한방에 있는 원래 개념인데요. 그 근육에 뭐 트리거 포인트 침 놓고 하는 그 주사기 갖고 놓기 때문에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서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뭐 트리거 포인트 침 놓는 거 또 드라이 니들링하고 많이 표현하니까요. 예. 도구만 다를 뿐이지 개념이 상당히 유사하니까요. 예. 드라이 니들링 여기서는 안 되죠. 되는 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워싱턴 주. 잘 모르겠어요. 인젝션까지. 그런 데는 또 어떤 데는 약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젝션까지. 어떤 데는 예 드라이 닐링뿐만 아니라 약침도 되고. 자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척추 디스크 환자의 예입니다. 그 함수정 선생님이 전번에 얘기했던 게 그대로 이걸 다 갖고 있어서 제가 소개시켰던 건데 디스크 질환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페이션트가 갖고 있는 일리스에 대한 자연사에 대해서 모두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경과를 밟는 병인지 이게 만성적인 병인지 갑자기 청소기 돌리다 생긴 병인지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과 이득이 어떤지 그리고 수술을 안 했을 때 예후와 위험성 그와 동시에 어떤 대안들이 있고 그 대안 치료는 어떤 위험성과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서양 의사들은 한방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가 참 해주기 힘들고요. 또 우리는 서양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또 얘기를 잘 해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치료 프로시저와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그 바이오메디슨 지식만 해도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만 잘 익혀 두셔도 정말 기본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알기가 힘들어요. 미국에서 사귀었던 의사 선생님이 그 한의대에서 양방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배워? 그걸 어떻게 다 알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악행 금지의 원칙도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히포크라테스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의료행위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 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는 해가 되는 어떤 프로시저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의학에서 주로 악행은 신체에 위해를 행위로 끼치는 행위로 귀속된다. 이게 해당된다는 얘기죠. 의사는 남이 모르게 혹은 실수로 악행을 행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고의로건 또 실수로건 뭐 이런 직업이 뭐 경찰관, 소방관 다 이런 직업들이 다 비슷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심각한 악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토의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도 썼던 내용입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의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게 기억하시죠? 보람의 병원. 바로 이 악행 금지의 원칙을 소극적인 악행이죠. 소극적인 악행.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악행입니다. 예, 좀 컨트라딕토리한데 악행이란 말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하지 않음으로써 악행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선서에 나오지 않는데 First do no harm, primum non nocere. 이게 first do no harm.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어떠한 이익이 되더라도. It is often said that exact phrase first do no harm, 라틴어랍니다. primum non nocere is a part of original Hippocratic oath. 여기 나오지 않는데 오리지널 오스에 나오는 그 part of original oath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lthough the phrase does not exist in AD 245 버전. 그러니까 AD 245 버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여러 그 버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어로 이루어진 것, 써진 걸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후대, 현재까지도 개착이 되고 있고 이거는 I will abstain from
하지 않겠다. all intentional wrongdoing and harm을 하지 않겠다는 악행의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another equivalent phrase는 epidemic, 그 히포크라테스의 저서입니다. 북 1에 있는 이 말과 연결이 됩니다. practice two things in your dealing with disease. two things에 달려 있는데 either help or do not harm the patient. 이 두 가지 달려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세요? 한 가지는 내가 help하는 거고 하나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immobilization하고 rest하게 시키는 것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까지 나오느냐 하면 모르는 짓을 제발 하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너가 환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말까 하는 생각에 이 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까지도 되게 많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이득이 알려진 치료법이라도 한 가지 위험성이 존재할 때는 이게 굉장히 허가받기가 어려워지죠. 그 심지어는 네가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행위인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o harm이 first에 와야 된다. 어떤 이득이 되든 그 100가지 이득이 되는 때 한 가지 손해가 가더라게 하느니 그냥 가만히 내둬서 환자가 스스로 낫게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얘기죠. 자, 늘 존재하는 대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항상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dealing with disease 하는데 help 하는 것과 환자한테 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 해가 가지 않게 한다라는 얘기는 리스크를 피하는 데 있는 거고요. help 하는 거는 benefit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정보에 대해 제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의료 행위는 침을 놓는 행위는 늘 이 베너핏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침을 놓는 거, 부항을 하는 거 모든 행위가 다예요. 베너핏만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의학의 결정은 여기 보시면 불확실성과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번 시간에 몇 번 시간 나왔던 얘기 같은데 uncertainty and probability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의학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행위는 없고 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너핏과 리스크를 따져서 이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의사 선생님들이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베너핏이 있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설명, 인폼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In his book Prognostics, 그러니까 예후에 관한 책, 아까 Epidemics가 있었죠. 그것도 저서고 이것도 저서입니다. Hippocrates promotes the art of prediction based on firm and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history of disease.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자연사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Nature history of disease. Prediction based on firm and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history of disease. 한 100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Natural history of disease. Natural history of disease. 그래서 장준경 선생님이 상한론에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 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땀이 났다느니 이마에 땀이 맺혔다느니 똥을 쌌다느니 맥이 어쨌다느니 이 질병의 그 진행 과정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이게 한약이든 의학이든 내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지 알아요. 실론 시나몬 추위 많이 타고 저기 감기 걸렸을 때 먹으세요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감이 육군자탕 언제 먹으세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Natural history of disease를 꼭 알아야 돼요. 질병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제 동서의학 시간도 거의 이 Natural history of disease를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걸 알아야만 환자를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얘기 좀 더 할 거고요. 히포크라테스는 appreciate that even the most learned physician must confront adversity, disappointment, and unexpected consequence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된다. 환자를 보는 거. In his treatise of the epidemic, 이건 또 다른 책이죠. Prognostics랑 Epidemics
he proposed that in extraordinarily concise language, fundamental ethics for the practice of medicine, the physician must be able to tell the antecedent, 찾아볼게요. know the present and the foretell the future. 현재에서 알고, 저기 과거에 대해서 알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must meditate, 숙고해야 됩니다. these things, 이런 것들에 대해서. have two special objects in the view with regard to disease, namely to do good and to do no harm. 좋은 베너핏을 주는 것과 리스크를 피하는 것. 베너핏을 주는 것과 리스크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아는데 질병의 자연사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보면 한약이랑 되게 유사해요. 막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비둬서 환자가 스스로 낫게 하고 자연적으로 병이 낫게 한다는 개념이 얼마나 한의학적입니까? 근데 요즘 한의 선생님들을 보면 되게 의사처럼 행동해요.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줘가지고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환자 좀 낫는 방법 없나? 이거 되게 네이처하지도 않은 거고요. 홀리하지도 않은 거예요. 신성하지도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모든 선택이 선악의 가능성, 그러니까 함과 베너핏과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줄이기 위해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질병이 어떻게 진행돼 나가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할 것에 한 가지 주제를 얘기했었어요. 윤리는 이윤이다. 기억하시죠? 이런 질병의 자연사를 알면 여러분들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올라가고 환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도 많이 나요. 질병의 자연사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인데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니코마코스가 아들 이름이라고 했죠. 약.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꿀, 포도주, 뭐 엘레보로스 이런 걸 얘기했는데 불로 지지는 것, 뭐 뜸을 뜬다든지 절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의료 행위를 아는 것은 쉬워도 건강을 위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how, 누구에게, to whom, 언제, when 이런 것을 처방해야지 아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 기술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윤리고요.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렵죠. 행위와 어떤 약에 더불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의 건강을 도와줘야 될지는 훨씬 이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얘기죠. 확대를 하죠. 무지가 악행이다. 여러분들이 무지가 악행이에요. 모르는 게 죄악이에요. 제가 원래 했던 말은 무지가 죄악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무지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행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환자한테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환자가 당뇨약을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손을 잡고 논다든지 모르기 때문에 환자가 감염됐던 거예요. 의술의 완전한 능력을 지니지 못한 채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의 가장 큰 악행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이 있었네요. 또 의사는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 능력을 갖춰야 된다. 뜨끔하죠. 지금 2층에서 환자 보시는 분들.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래서 제가 도제 시스템의 의학 교육이 꼭 한방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죠. 뭐 학비도 훨씬 더 올라가야 되겠고 그 도제 시스템을 해줄 또 적당한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해도 환자 많이 보는데 애들이 오면 귀찮아요. 학생들 오면 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은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술은 너무나 많고 기회는 플레이팅 막 떠서 가버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저지먼트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환자 보시면 2층에서 많은 이런 고민을 할 거고요. 제가 뭐 한 가지 조언할 것은 환자 보는 좀 일기를 쓰세요. 환자를 밑에서 보시면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 환자 앞에서 공감하고 막 온갖
그 불쌍한 척과 막 그 뭐라 그래 측은지 시험 다 발휘해놓고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주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꼭 공부하십시오. 그게 다음 환자한테 계속 이어지거든요. 일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간단한 케이스를 계속 쓰시고 똥 싸면서도 그 환자를 생각해요. 그 질환에 대해서 찾아보고 저거 어떻게 고치지? 이거 계속 물어보고 다니고 또 방법도 있고 논문도 검색하고 그게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일기를 쓰는 거, 환자에 대해서. 그래야 짧은 인생에서 이 긴 아트를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문제. 이거 동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한국에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처방을 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네, 펜실베니아 의사한테 갔어요. 이런 증상 이런 약을 받았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 처방 중에 어떠한 약도 제 딸에게는 주지 않겠어요. 이거 하고 그 의사들이 소송한 거 알죠? 그 뭐 저기 방송국을. 또 다른 의사는 약사는 네덜란드에서 판매하지도 못하는 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코데인 같은 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기침하는데 우리 쉽게 처방하거든요. 이런 행위는 악행인가요? 무지인가요? 아니면 intentional한 wrongdoing인가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intentional한 wrongdoing이에요? 의심 없이 배운 대로 그냥 제재라고 하지. 근데 심지어는 의사들이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 걔네들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렇게 항생제 쓰지 않게 돼 있어요. 항생제를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의사도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 말한 대로 intentional wrongdoing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는 창피한 얘기지만 저 병원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장님이 환자들한테 우황청심환을 하루에 2알씩 처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초기도 지났고 2알 먹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2번 먹어서 뭐 나빠? 관점이 좀 다르죠.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데 제가 윤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생각할 과제를 던져줄 테니까요. 생각을 꼭 해보시면 윤리 시간이 값진 수업이 될 겁니다. 의사의 항생제 처방은 무지인가 악행인가, 또 한의사로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과잉 진료에 대한 문제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네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이 무엇이고 그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여기 이중 효과 이런 건 제가 다음에 수업에 다루지 않을 테니까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재밌습니다. 의료 윤리의 원칙들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오늘 선행의 원칙이랑 다 할 줄 알고 아까 이 대고 와달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선행의 원칙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난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부권주의에 대한 거 다 얘기했던 거죠. 다 지난번 그 근대 의학을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던 주제들입니다, 사실. 악행 금지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면,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뭘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더 숭고하게 행하라. 근데 의사는 왜 적극적으로 선행을 할 사명이 있는가? 다른 직업과 뭐가 다른가? 도대체 내가 왜 의사라고 해서 대구에까지 가야 돼? 의사 환자의 관계는 그냥 계약 관계 아니야? 그냥 계약 관계에 충실하면 되지. 내가 굳이 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그거를 표현한 게 가치 중립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계약 관계라면 의사를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체로 어느 사회 문화권이나 그 의사의 업무는 선행으로 인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행하는 행위더라도 좋은 일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왜냐면 똑같이 일을 해도 돈만 세고 100만 원 받는 거랑 내가 환자를 고쳐주고 100만 원 받는 게 같은 돈이라도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의사는 적극적으로 고귀한 행동을 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여기서 의사라 하면 한의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자부심은 좋은 거이기도 해요. 내가 직업에 관한 자부심, 내가 여기 투자한 노력과 희생. 근데 그 자부심이 부권주의를 생산한다는 거죠.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야 돼라는 그 생각이 이제 폭력적인 결과를 낳는 게 경찰관들. 뭐 이렇게 딱 찌를 때도 내가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쁘니까 봐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아주 넌 글러먹었어 하면서 두드려 팰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경찰관들 자부심도 큰 만큼 권위도 크잖아. 그래서 사고도 많이 생기잖아. 뭐 70대 할머니를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런 게 막 흑인이라고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게 다 의사가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경찰관 생각할 때는 그 사명감도 생각하지만 절대 저놈들 저렇게 큰 힘을 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의사들은 사명감만 보이죠. 큰 힘을 가져도 될 것 같죠. 근데 경찰관만큼이나 우리 의사들도 의료인들도 겸손하게 이 사명감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여자 환자들이 노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배려해야 돼요. 뭐 할머니들한테 경어를 쓴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주 옛날부터 많았던 문제들이에요. 병원 가서 요즘 같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젊은 여자 환자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가졌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다 따질 데도 없었어요. 요즘은 많이 따질 때라도 생겼지.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선을 넘기가 쉬워요. 환자들의 건강을 심지어는 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여기 보면 이 얘기부터 하자. 임상병리의사나 진단방사선과 의사 뭐 아니면 이 방사선 조사에서 암 치료하는 그 암 종양의사 그 의사는 의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환자에 대해서. 이게 계산해서 오면 그 계산대로 방사선만 쬐는 일만 해요. 그 의사에게 옛날과 같은 사명감이 존재할까요? 임상병리는 이 카운트만 하는데 그런 걸 해석하는 일을 하는데 혹은 방사학과 선생님은 집에서 환자도 안 보고 이것만 해석하는데 그런 사명감이 존재하기 힘들다고요. 옛날처럼 그 왕진에 가서 뭐 아픈 사람을 공감하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가 똑같은 사명감과 컴패션을 강요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거죠. 우리는 한의사니까 좀 더 그 일선에 있지만 일선에 있지 않은 사람도 많고 이게 현대에 있어서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선행의 원칙은 부권주의라는 의사의 권익으로 해석되어 부작용을 낳았고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사명감의 요구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대 와서 의사에게 예전만큼 강요되지도 않고 또한 반대로 권위 또한 보장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한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옛날에 막 환자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매달릴 때는 그래도 선행을 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그런 대접도 못 받으면서 내가 막 어디 가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잘 들지 않는 게 현실이래요. 이게 그래서 대기정성에 나오는 이 교만함과 겸손함의 그 균형이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한번 이 부권주의적인 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선행의 의무까지 했고요. 이것들은 그냥 다 읽어보십시오. 전에 했던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한의사로서 그렇게 많이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현대에 추가된 개념이고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구나. 이게 보여요? 네. 자, 의료 정책과 의료 자원 분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점점 현대 사회가 되면서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1대1로 만나는 관계보다 환자의 건강이 여기서 더 좌우됩니다. 그 실제 인간 수명이 늘어난 것이 백신이나 전염 항생제의 발견이 아니라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추이를 보면 항생제가 발견된 다음에 살짝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대로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중위생과 함께 더불어 인간 수명이 늘어났거든요. 현대 의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예방을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의의 원칙이 그런 의학에 1대1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고 에틱스가 관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1대1로 만나는 고병의 위치에 많이 있죠. 근데 또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뭐 친구 협회나 이런 데서 일하게 된다면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단 한 개만 있다. 어떤 기준을 제공해야 하는가. 이런 게 다 에틱스의 아주 고전적인 문제들입니다.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공허하고요. 지금 우리 현실에는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문제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한번 집에서 읽어는 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거 읽어보면. 진료비를 사람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혹은 부자로 보이니 비싼 약들로 처방하는 것이 정당한가?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니 비교적 싼 약들로 처방해 주는 게 정당한가? 여기까지는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보험이 매우 좋은 환자, 보험이 매우 나빠한 행위의 치료 행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청구하는 대로 다 줘. 근데 그걸 해주면 환자도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청구하면 웬만하면 안 나와. 그럼 이 사람은 4가지 해주고 이 사람은 2가지 해주는 게 일률적으로 올바른 행위인가?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정의의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들 겁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